할머니, 지금 나가야 해요! 당장요! 그날 새벽 4시 12분. 그 목소리가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2층 세입자 도윤이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외치던 그 절규가 죽음의 문턱에서 저를 끌어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더 큰 악몽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새벽 4시 12분, 평소처럼 잠에서 깼고 습관적으로 거실 벽시계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한 그 시계가 멈춰 있었습니다. 초침도 분침도 완전히 정지한 채 4시 12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엔 느껴본 적 없던 묘한 정적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아 숨쉬기조차 답답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멈춘 적 없던 시계가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이 시간에 멈춘 걸까요? 시계를 고치려 의자를 가져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쿵, 쿵, 쿵. 할머니 계세요? 2층에 사는 대학생 도윤의 목소리가 현관문을 흔들어댔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청년이 이렇게 다급하게 찾아온 건 처음이었고 뭔가 큰일이 났다는 직감이 스쳤습니다. 왜 이래요, 이 새벽에? 문을 여는 순간 도윤의 얼굴이 보였는데 창백하게 질린 그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제 팔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지금 바로요.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설명할 시간 없어요. 제발 저 믿고 따라와 주세요. 그의 눈빛이 너무 절박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고 무언가 정말 위험한 일이 일어나려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잠옷 차림 그대로 도윤을 따라 계단을 내려갔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골목 끝까지 뛰어가는데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70평생 이렇게 뛰어본 적이 없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제 어깨를 감싸며 골목 모퉁이 편의점 앞까지 데려갔고 그때였습니다. 쾅! 등 뒤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귓속이 먹먹해지고 온몸이 떨렸으며 뒤돌아보니 제가 40년간 살았던 그 집이 제 모든 추억이 담긴 그 공간이 검은 연기와 불길에 휩싸여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층 세입자 방까지 모두 집어삼키며 건물 전체가 주저앉았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니.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서 있던 곳이, 제가 잠들어 있던 그 방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만약 도윤이 깨우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그 잔해 속에 묻혀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도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놀라기보다는 뭔가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예상했던 일이 벌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청년이 뭔가 알고 있어. 곧 경찰차와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줬고 구급대원이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잿더미로 변해버린 제 집을, 그리고 여전히 멈춰 있을
그 벽시계를 떠올렸습니다. 새벽 4시 12분. 시계가 멈춘 바로 그 시간에 집이 폭발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알고 있었던 거야. 이 시간을, 이 순간을 가스 폭발로 결론 났습니다. 노후된 배관에서 누출된 가스가 축적되다가 점화된 것 같습니다. 경찰의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가스? 그 집은 작년에 전면 배관 공사를 했고 안전점검도 2달 전에 받았습니다.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던 게 분명한데 갑자기 가스 폭발이라니 말이 안 됐습니다. 배관 점검은 2달 전에 했어요. 이상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노후주택은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어서 경찰은 서류를 정리하며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산 집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됐는데 그냥 다행이라는 말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경찰서를 나와 임시로 머물게 된 동네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복지사님이 챙겨준 옷으로 갈아입고 간신히 정신을 차리는데 아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다던 아들이었지만 목소리에서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고요? 응, 괜찮아. 2층 청년이 깨워줘서 살았단다. 그래요? 그 청년이요? 아들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불편해하는 듯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 넘겼습니다. 어머니, 일단 저희 집으로 오세요. 며느리도 걱정하고 있어요. 아니야, 복지관에서 당분간 지내려고. 너희 집도 좁잖니. 엄마, 왜 그러세요? 가족끼리 뭘 그렇게.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은 5년 전 결혼한 뒤로 점점 멀어졌고 며느리와는 더욱 어색한 사이가 됐습니다. 함께 살면 서로 불편할 게 뻔했습니다. 이틀 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화재보험 처리를 위해 서류를 확인하러 오라는 내용이었고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보험회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계약자이신 정심 고객님 맞으시죠? 그런데 수혜자 변경이 되어 있네요. 수혜자 변경이요? 네, 3개월 전에 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기존 계약자 본인에서 아드님 박민호 씨와 며느님 이수진 씨로 각각 50%씩 변경됐네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혜자 변경? 제가 그런 걸 한 적이 없었습니다. 보험금은 당연히 제가 받아서 집을 다시 지으려고 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받는다고요? 제가 언제 그런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서명하신 게 있는데요. 담당자가 보여준 서류에는 분명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서명란에도 제 필체와 비슷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 서류를 본 적도 서명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위조한 거예요. 하지만 본인 확인도 거쳤고 도장까지 찍혀 있는데요. 도장? 순간 섬뜩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개월 전쯤 며느리가 집에 와서 서류 정리 좀 도와달라며 제 도장을 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장의 종이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는데 동사무소 서류라며 대충 설명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때 그게 보험 서류였던 거야?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 어쩌면 아들까지 함께 저를 속였던 겁니다. 제 재산을 제가 평생 모은 그 모든 걸 빼앗으려고 계획했던 거였습니다. 보험회사를 나와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모를 다른 변경사항이 있을까 싶어서였고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공동명의 계좌로 전환이요? 제가 언제요? 2개월 전에 신청하셨는데요. 아드님과 공동명의로 평생 모은 5억 원이 들어있던 통장이 어느새 아들과의 공동명의로 바뀌어 있었고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2개월 전부터 500만 원, 300만 원, 700만 원씩 수시로 인출된 기록이 빼곡했고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은 겨우 2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4억 8천. 제가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그 돈을 아들이 몰래 빼내 쓴 겁니다. 게다가 집 명의도 확인해 보니 이미 6개월 전에 아들 명의로 증여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언제 증여를 했다고요? 서류상으로는 작년 10월에 처리됐습니다. 증여세도 납부하셨고요. 모든 게 치밀하게 준비된 일이었습니다. 보험금, 예금, 부동산까지 모두 제 손을 떠나 있었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이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했던 그 모든 것이 이미 빼앗겨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낳아 키운 아들이, 제가 믿었던 그 아이가 이럴 수 있단 말인가요? 그럼 그 폭발도. 끔찍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만약 제가 그 집에서 죽었다면 모든 재산은 고스란히 아들에게 갔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겠죠. 노모가 가스 폭발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만 기억됐을 겁니다. 복지관으로 돌아와 방문을 잠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으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절대 참지 않겠어. 끝까지 가는 거야. 할머니, CCTV 파일 대부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도윤의 말을 듣는 순간 예상했던 일이지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복지관 방으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고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5억을 빼돌리고 집 명의를 빼앗고 심지어 저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아들과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가. 사흘째 되던 날 도윤이 복지관으로 찾아왔습니다. 사고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노트북과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연락이 안 되셔서 걱정했습니다. 고맙네. 자네 덕분에 살았어. 그날 어떻게 알았던 거지? 도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무거웠고 뭔가 말하기 힘든 이야기를 꺼내려는 듯 보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며칠 전부터 이상한 징후를 느꼈습니다. 밤늦게 1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이상한 소리? 배관 쪽에서 씩씩거리는 소리요. 처음엔 그냥 노후 배관 소리려니 했는데 그날 밤은 유독 심했습니다. 가스 냄새도 났고요. 도윤의 말을 듣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스관을 조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한정적이었습니다. 배관 공사를 핑계로 집에 들어왔던 게 언제였지? 한 달 전쯤 며느리가 보일러 점검해 준다며 업체 사람을 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하실 배관까지 확인한다며 한참 동안 작업했었는데 혹시 그때 뭔가를 건드린 걸까요? 도윤 씨, CCTV 영상을 복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 현관에 설치된 거 말이에요. 그게 제가 이미 확인해 봤는데요. 도윤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복구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었고 수많은 파일명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삭제된 파일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최근 3개월치 영상은 거의 다 지워졌어요. 누가 지운 거겠죠? 당연히 범인이겠죠. 증거를 없애려고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역시 그들은 치밀했습니다. 모든 걸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증거까지 완벽하게 지워버렸습니다. 도윤이 마우스를 움직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제가 따로 저장해 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도윤이 가방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고 뭔가 중요한 것을 보여주려는 듯 조심스럽게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 달 전부터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밤늦게 집 앞에 계속 차가 서 있더라고요. 차? 네, 같은 차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새벽 2시쯤 오더니 30분 정도 서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누군가 전화하는 건가 싶었는데 너무 자주 와서 제 폰으로 몇 번 찍어뒀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골목에 서 있는 검은색 SUV였고 흐릿하긴 했지만 번호판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건 민호 차잖아. 아들의 차였습니다. 분명히 아들의 차 번호였습니다. 왜 아들이 새벽마다 저희 집 앞에 와서 서 있었던 걸까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몇 주 동안이나요? 혹시 아시는 차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낳고 키운 그 아이가 밤마다 와서 뭘 했던 걸까요? 더 있습니다. 도윤이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동영상이었고 날짜는 폭발 사고 2주 전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차에서 내린 사람이 보였는데 가로등 불빛에 얼굴이 어렴풋이 드러났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아들이 집 쪽을 살피더니 지하실 환기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것 같았지만 화면이 너무 어두워 정확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분쯤 뭔가를 한 뒤 다시 차에 올라타고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직접 집에 와서 가스관을 조작했던 겁니다. 저를 죽이려고 5억과 집을 차지하려고 직접 손을 쓴 거였습니다. 할머니, 도윤이 제 어깨를 두드렸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아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걸까요? 도윤 씨, 이 영상 경찰에 제출하면 되겠죠? 물론입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니까요. 하지만 도윤의 얼굴이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는 듯 했지만 차마 꺼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뭘 더 숨기고 있는 거지? 이 청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지만 제 마음은 더없이 차가웠습니다. 끝까지 간다. 내가 내 아들이든 누구든 상관없어. 제 명함입니다. 도윤이 건넨 명함을 받아든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한국손해보험조사 주식회사 특별조사팀 김도윤 조사관 보험조사관이라고요? 2층에 새들어 살던 대학생이 보험조사관이었다니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보험조사관이었어요? 죄송합니다, 할머니. 처음부터 밝히지 못해서요. 그럼 날 구해준 것도 일의 일환이었나?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였어?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도윤이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줬고 거기엔 민호의 금융거래 내역, 보험 변경 기록, 며느리 수진의 통화 내역까지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우리 가족의 모든 걸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도윤은 침착하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가 말을 멈추며 망설이는 순간 더 큰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박민호 씨를 압니다. 20년 전 같은 고등학교 친구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친구라고요? 도윤은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학교에서 모범생이었지만 대학 2학년 때 주식 투자로 빚을 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3억의 빚에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억이 필요했던 거구나. 빚 갚고 새 출발하려고. 하지만 분노가 이해를 덮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절박해도 어떻게 친어머니를 죽일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도윤이 폴더를 열어 보여준 사진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민호가 어두운 골목과 주차장에서 낯선 남자들과 만나 돈봉투를 주고받는 모습들이었고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은 초췌하고 절박해 보였습니다. 제가 아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드님은 생각보다 더 위험한 일에 얽혀 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단순히 돈만 원하는 게 아니라 민호를 이용해서 보험금 사기를 치려 한다는 것, 빚을 탕감해주는 대가로 범죄를 강요하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설마 우리 집 폭발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도윤이 보여준 신문 기사 스크랩엔 비슷한 사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노부부 가스 폭발 사고, 아들에게 5억 보험금 독거노인 화재 사망, 조카가 전 재산 상속 같은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고 모두 같은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경찰은 왜 안 잡아요? 증거가 이렇게나 많은데.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잠입한 겁니다. 그래서 세입자로 들어온 거였구나. 날 구한 것도 증인 보호. 그뿐이었겠지. 씁쓸함이 밀려왔지만 도윤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 저희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아버지 빚 때문에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다고 했고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지키고 싶었다는 그 말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어머니 대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붉어진 눈가가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이 청년 분명 뭔가 더 숨기고 있어. 도윤의 눈빛 깊은 곳에 감춰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드러내지 못하는 진실이 남아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친구를 배신하고 조사관이 된 사람의 눈빛은 그렇게 단순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아들도 믿을 수 없고 이 청년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결국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해. 누구도 믿을 수 없어. 도윤이 다시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민호가 사채업자들과 만나는 약속이 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종 계획을 논의할 거라는 정보였고 이번이 결정적 증거를 잡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대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위험하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고 아들이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는지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갑니다. 당연히 가야죠.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뭔가 걱정되는 게 있는 듯 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복지관 방으로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화요일. 그날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며느리 수진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섬뜩했습니다. 복지관 상담실에 들어선 순간부터 느껴지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고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요양원 서류였습니다. 입소 동의서 하단에는 전 재산관리 권한을 보호자에게 위임함이라는 문구가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고 민호가 가방에서 꺼낸 병원 진단서에는 인지기능 저하 소견경도 치매 의심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진단서인데 병원에 간 적도 없었습니다. 아, 이것도 계획이었구나. 날 요양원에 쳐넣고 남은 재산까지 다 가져가려는 거야. 민호와 수진이 번갈아가며 설명했습니다. 최근 건망증이 심해졌다느니 가스불을 켜놓고 나간 적이 여러 번 있다느니 전부 지어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둘이 짜고 제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었고 요양원 비용은 한 달에 300만 원이니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하면 된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도윤이 말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복지관 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들고 자연스럽게 복도를 지나가는 척했지만 그의 가방에서 작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음하고 있구나. 이제 제대로 끌어내야 해. 심호흡을 하고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통장은 너희가 이미 다 털어갔잖아. 5억이었어.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서로를 바라봤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들킨 겁니다. 민호가 창백한 얼굴로 빚 이야기를 꺼냈고 3억이나 되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죽이려 한 거야? 보험금 타려고? 집까지 폭발시키면서? 며느리가 가로막으며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이제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 있었고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는 게 현실이니 요양원 가는 게 서로에게 좋다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니, 요양원에 계시면 우리도 편하고 어머니도 편하시잖아요. 돌아가시면이라고 했어. 전현이 지금 본심을 드러낸 거야.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도윤이 문 밖에서 신호를 보냈고 계속하라는 듯 손짓했습니다. 더 끌어내야 했습니다. 결정적인 한마디를요. 그래, 내가 죽으면 편하겠지. 보험금도 나오고 남은 재산도 다 너희 거니까. 민호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지만 수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이해하시잖아요.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 그 집 폭발한 거 정말 아쉬웠어요. 하마터면 깔끔하게 끝날 뻔했는데. 그 순간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녹음기를 들고 들어왔고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호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전부 녹음됐습니다. 도윤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 함정이었다며 소리쳤고 민호는 무릎을 꿇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뭐라고요? 저 여자가 직접 말했잖아요.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말실수로 둘러댈 수 있어요. 집 폭발과의 직접적 연관성, 사채업자들과의 공모 관계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도윤의 말에 힘이 빠졌습니다. 결정적 증거라고 믿었는데 부족하다니요. 수진과 민호는 그 틈을 타 황급히 상담실을 빠져나갔고 며느리가 문 앞에서 뒤돌아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다음엔 이런 유치한 함정에 안 걸려요, 어머니.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고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정말? 도윤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사채업자들을 직접 추적하겠습니다. 그들을 잡으면 모든 게 끝나요.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이면 됩니다. 그동안 복지관에 계세요. 절대 혼자 나다니지 마시고요. 도윤이 급히 복지관을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어둠이 빠르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도윤을 믿기로 했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리면 된다고, 그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일주일.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하지만 그날 이후 도윤에게서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전화가 끊긴 지 사흘째였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거나 자동응답기 멘트가 계속 반복됐고 문자도 읽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리라던 그의 말을 믿고 복지관 방에서 꼼짝 않고 지냈지만 연락이 끊긴 채 사흘이나 지나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설마 사채업자들한테?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도윤이 혼자서 위험한 사람들을 추적하다가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닐까요? USB 메모리를 꺼내 민호의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었지만 도윤 말대로 정황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 남겨졌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복지관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고 차 안에 2명의 남자가 앉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민호가 만났던 사채업자들이 떠올랐고 혹시 저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 노리고 있어. 저들이 날. 복지관 안으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창문으로 몰래 내다보니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1시간이 지나서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차가 나타났습니다. 매일 오전 10시쯤 나타나 오후 2시쯤 사라지는 패턴이 반복됐고 감시당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만나자고 애원하더니 마지막에 다급하게 경고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저를 노리고 있으니 조심하라고요. 전화가 끊겼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위험하다고? 이미 알고 있어. 매일 감시당하는 거 다 알아.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복지관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인데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발소리가 제 방문 앞에서 멈췄고 문손잡이를 살짝 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이고 이불 속에 웅크린 채 기도했습니다. 제발 들어오지 말라고, 제발 지나가 달라고요. 다행히 문은 잠겨 있었고 몇 번 시도하던 손잡이가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아침이 되자 복지사님께 말씀드렸지만 밤에 순찰 돌 때가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새벽 2시면 어김없이 발소리가 들렸고 제 방문 앞에서 멈춰 섰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미쳐버리겠어. 이러다 정말 죽는 거 아냐? 열흘째 되던 날 며느리 수진이 복지관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예전처럼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더니 제 팔을 붙잡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힘이 세서 뿌리칠 수가 없었고 벤치에 앉히더니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검은색 차가 또 서 있었고 차 안에 2 남자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사채업자들이야. 봉투를 열어보니 법원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었습니다.
제 서명이 위조된 채 요양원 입소동의서, 재산관리 권한 위임장이 작성되어 있었고 이미 모든 게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수진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올게요. 짐 싸놓으세요. 그녀가 검은색 차를 가리켰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순순히 따라오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움직일 거라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복지관 방으로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사라졌고 경찰은 믿을 수 없었으며 민호와 수지는 다시 저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위조된 서류들이 손에 쥐어져 있었고 내일이면 저들이 다시 올 겁니다. 도망칠 곳도 없어.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 정말 끝이야. 그날 밤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방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똑똑 노크를 했고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떨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째깍 멈춰있던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지관 방엔 시계가 없었는데 어디서 들리는 걸까요? 귀를 기울이니 점점 또렷해졌고 규칙적인 초침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누가 여기 있어? 방 안에. 누군가 들어왔어. 새벽 5시 잠 못 이룬 채 결심했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면 맞서는 수밖에. 이번엔 내가 덫을 놓는 거야. 도윤의 녹음기가 생각났습니다. 그가 남겨둔 작은 녹음기가 서랍 안에 있었고 배터리를 확인하니 아직 작동했습니다. 오전 10시에 며느리가 온다고 했으니 그때까지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혼자서라도 해야 했습니다. 증거를, 결정적인 자백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수진이랑 같이 와라. 복지관 상담실 10시. 답장은 금방 왔고 단 한마디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끝장을 보려는 거였습니다. 복지사님께 상담실을 빌렸습니다. 개인적인 가족 상담이 필요하다고 했고 녹음기를 테이블 아래 화분 뒤에 숨겼습니다. 작동 버튼을 누르고 빨간 불이 깜빡이는 걸 확인한 뒤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실패하면 정말 끝이야.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참으면 됐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10시 정각 민호와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둘 다 여유로운 표정이었고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듯 느긋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짐을 다 쌌냐고 물었고 저는 그 전에 할 말이 있다며 유언을 녹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둘이 서로를 바라보더니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켰습니다. 물론 가짜였습니다. 진짜 녹음은 테이블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말하며 연기를 시작했고 그 대신 한 가지만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 날 죽이려 했는지, 집에 불을 지른 것도 너희인지, 5억을 빼돌린 것도 모두 계획된 거였는지 물었습니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었고 수진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떨구며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3억의 빚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 사채업자들이 방법을 알려줬다는 것, 밤마다 집 앞에 와서 환기구 쪽 가스배관을 조금씩 헐겁게 했다는 것, 그날 밤 완전히 풀어놓으려 했다는 모든 진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자백했어. 다 녹음되고 있어. 수진이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휴대폰을 낚아채 던져버렸고 바닥에 떨어진 폰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증거 없다며 소리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진짜 녹음기는 안전하게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가방을 집어들고 나가려는 순간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고 그 뒤로 2명의 경찰관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화 전부 녹음됐습니다. 도윤이 테이블 아래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고 경찰이 수갑을 꺼내 다가왔습니다. 존속살인 미수, 보험사기, 문서위조, 재산 횡령으로 모두 현행범 체포된다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고 민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과 싸운 거구나. 그래서 연락이 끊겼던 거야. 도윤은 사채업자들을 추적하다가 3일 동안 감금됐다가 겨우 탈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혼자서 위험을 감수하며 조직의 본거지까지 파고들었고 결국 경찰과 함께 모든 걸 해결한 겁니다. 경찰이 민호와 수진을 끌고 나갔습니다. 아들이 뒤돌아보며 미안하다고 외쳤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과 단둘이 남았고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고 제게 건넸습니다. 40년을 함께했던 그 벽시계였습니다. 폐허에서 찾아서 고쳐드렸습니다. 시계는 정확히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초침이 또각또각 움직이며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모든 게 끝났어. 시계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차갑던 금속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고 4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졌고 민호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지는 더 무거운 10년형을 받았으며 사채업자들까지 모두 검거되어 조직 전체가 와해됐습니다. 보험금 사기 피해자들도 속속 밝혀졌고 저처럼 고통받았던 노인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날 민호가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입모양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용서는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아니, 평생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자유야.
더 이상 두렵지 않아. 법원을 나와 복지관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마무리했고 5억의 피해 금액 전액이 환급 처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집 폭발 사고도 방화로 재분류되어 보험금 지급이 결정됐고 새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금액이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집을 다시 지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곳엔 너무 많은 상처가 남아 있었고 40년의 추억이 제가 되어버린 곳에 다시 돌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구멍 가게를 하나 얻었습니다. 동네 어귀에 있는 조그만 가게였고 옛날 제가 젊었을 때 운영하던 구멍 가게와 비슷한 모양이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물건을 채워 넣는 동안 도윤이 도와줬습니다. 3개월간 정이 많이 들었고 이제는 아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 그 벽시계를 걸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시계가 이제 새로운 공간에서 다시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났다고 했고 새로운 사건을 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쉬웠지만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마웠어요, 도윤 씨. 자네가 아니었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도윤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더 강하셨어요. 혼자서도 해내셨을 겁니다. 아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도윤이 있었기에, 그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저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도윤이 가게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할머니, 시계 소리 잘 들으세요. 멈추지 마시고요.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가게 안에 혼자 남았고 벽시계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째깍 째깍. 규칙적이고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개업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고 옛날 단골이었던 분들도 반가워하며 들렀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찼고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게 설렜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벽시계를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남편이 선물해준 그 시계가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서 시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4시 12분에 멈췄던 그 시계가 이제는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멈췄던 건 시계가 아니었어.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짜 멈춰있던 건 시계가 아니라 제 마음이었다는 걸요. 두려움에 갇혀 과거에 얽매여 변화를 거부하며 살았던 제 자신이 이미 멈춰버린 시계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벽시계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째깍거리는 소리가 이제는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위로가 됐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른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소리였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2층 작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아름다웠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니 벽시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계속 흘러가겠지.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짜 평화였습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배신감도 이제는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모든 걸 치유해 줄 거라는 말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잠이 들기 직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혹시 멈춰 있진 않은지, 두려움에 갇혀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진 않은지요. 만약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멈춰있던 시계도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신다면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째깍째깍. 벽시계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시간을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계도 멈추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